이 책이 이제 단군조선이 이제 역사시대에 처음으로서 이제 서술이 되면서 단군조선의 이제 그 멸망 이후에 여러 나라 시대로 이제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목차로서 전개가 되는데 여러 나라 시대 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 뭐 열국시대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네. 우리는 이제 기존 교과서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여러 나라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할 나라 이름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긴 사료 기록이 많지 않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삼국지나 후한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부여, 뭐 고구려, 예, 음노, 뭐 삼한, 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까지도 동이족 국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나마 그 삼국지나 후한서 동이열전에 나오는 그런 부여, 고구려, 뭐 음노, 옥저, 한, 외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인 사료들이 그렇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유승유가 저항원기에서 말한 70여 개의 나라는 이름만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료에 남아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결국 이제 그 복원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 보면 이제 뭐 여러 나라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사서 기록을 이름만이라도 등장하는 그런 어떤 기록을 뭐 중국의 문헌, 삼국지, 뭐 후한서도 얘기하셨고 또 우리 역사서는 제왕운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삼국유사에서도 단군조선, 위만조선 다음에 사실은 이제 북부여라든지 뭐 동부여라든지 말갈, 발해 뭐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기록들이 뭐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러 나라 시대에서 주목할 나라가 부여잖아요. 민족 계통상 이제 부여가 중요하죠. 예. 근데 이 책에서는 부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 15쪽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여와 고구려가 단군조선의 왕통을 총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다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부여는 494년까지 존속을 하는데 북한 학계 같은 경우는 전부여, 후부여 나눠가지고 전부여는 BC 15세기에도 뭐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 사료를 보면은 성주대회란 게 있는데 주나라 시대 성주대회인데 그게 아마 BC 11세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부여 이름이 이미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그 성주대회에 참석한 이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부여와 같은 나라인지 이걸 이제 입증하기는 조금 이제 힘들죠. 그런데 이제 부여는 계속 고구려와 다투는데 중국 기록을 보면 부여는 우호적으로 써놓고 고구려는 좀 이제 비우호적으로 써놨죠. 왜냐하면 고구려는 계속 이제 한나라와 후한과 공격을 하는데 그 부여는 때로는 한과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약간 다양한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그 부여의 건국사화도 보면은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건국사화는 해모수부터 시작하는데 해모수를 천재 하느님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모수를 천재라고 썼다는 거는 그대로 단군은 그대로 계승했다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중국의 논영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료들에는 부여를 탕리국이란 나라에서 시작하는 걸로 나오는데 딱 난생사화, 그러니까 고구려 시조 추모왕의 사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러니까 단군조선을 계승한 나라들은 그 난생사화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부여가 그 중국과 손을 잡고 고구려와 적대 정책을 실시한 것이 결국은 이제 망국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 책에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외에 대해서도 별도로 좀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 외를 이렇게 우리 역사 교과서에 별도로 이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적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도 동유족의 하나고 그건 제 관점이 아니라 중국의 진후가 삼국지를 쓰고 범여비 후한서를 쓸 때 예. 그 외를 갖다 동일열전 속에 포함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외가 이 삼국지나 후한서에 나오는 외가 일본 열도의 외냐 아니면 대륙에 있던 외냐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예. 중국 자료 보면은 그 대륙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단석대라는 그 인물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정발하러 가는데 강이 있는데 물고기가 많은데 자기는 잡을 재주가 없어요. 근데 외인들이 물고기 잘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외인불하게 쳐들어가서 외인들을 잡아다가 물고기를 잡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건 분명히 대륙에도 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쪽 연구는 거의 뭐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 세밀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의 흐름을 보면은 원래 그 사기 세가의 오나라나 월나라, 특히 월나라에 대해서 쓴 거 보면 딱 외예요. 이렇게 이쪽 지역에 외가 있었고, 양자강 쪽이네요. 예, 그쪽에 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외가 일본은 남아 있고, 일본은 이동해서 발해 유역으로 왔을 때 삼국지 이때 이제 쓰지 않았나 싶고, 아니면 그 전 이야기를 썼을 수도 있고요. 요 외가 그쪽 발해 연안으로 유주했다가 한반도 서해안을 쭉 거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고조선 계열에서 그 고조선 때 건너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가야계와 백제계가 건너가서 지금 일본의 그 어떤 정치 체제로 만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본인들을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예. 자기 뿌리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가 동유족 역사를 다시 동유족 역사를 복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외에 대한 역사도 다시 이제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연구할 거리가 늘어나는데 연구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여러 나라 시대 이후에 보면 이제 오국 시대, 다섯 나라 시대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하셨는데, 다섯 나라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그 기준이 부여가 이제 고구려에 병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는 요 시기잖아요. 예. 다섯 나라 시대에 대한 시대 구분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결국 이제 왕통이 국가로 존재하다가 국가로 존재했던 나라들을 그냥 삼국의 틀로 가져가지고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494년까지 부여가 존재했고 562년까지 가야가 존재했으면은 그 존재했던 시기에 그 나라들을 갖다가 우리 민족사의 틀 속에서 예.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국시대는 그것보다 이제 훨씬 좀 더 많은 나라고 이것이 다섯 나라로 정리된 시기를 다섯 나라 시대라고 했고 부여와 가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신나라 시기를 서술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시대, 새나라 시대는 실질적으로 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562년부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로 볼 수 있겠네요. 100년이 삼국시대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그 시대 구분도 정확하게 이제 좀 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이제 거의 그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백제가 실질적으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660년에 이제 멸망한 것으로 이제 기록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백제의 멸망과 그 이후에 이제 3년 뒤에 백강전투가 일어나는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제를 새롭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제 그 백제의 부흥을 왜 연합군이 도와줬느냐, 백강전투가 일어났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백제의 어떤 정치체를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백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개념이 대백제라는 개념인데요. 예. 이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로 아울렀던 이 대백제의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일본 열도의 야마도 외에는 뭐 일본 서기에도 보면은 이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백제가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예. 특히 이제 이 책에 그 얘기까지 안 썼습니다만 백제 왕의 무덤이 무령왕릉 하나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일본 열도에 보면은 거대한 왕릉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광릉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에 속하는 그 무덤인데 둘레가 4km예요.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다가 한번 걸어봤어요. 4km. 근데 이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인도광에 뭐 검소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내용들인데 뭐 지붕도 띠로 있고 뭐 주춧돌도 안 쓰고 뭐 그랬던 인도광의 무덤이 그렇게 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삼국 사기에도 보면은 근초광이라든지 근후광이라든지 이분들의 앞에 근초광 앞연대 20년은 통째로 없잖아요. 그 시기가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단재신초 선장 같은 경우는 그 빠진 시기는 일본은 경영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뭐 그런 얘기는 이 교과서니까 쓰지 않았습니다만 일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백제가 660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멸망했다는 거는 백제 수도가 점령당했다는 거지 나머지 지역에서 계속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왜 663년에야 외에서 400척의 군선에 27,000명의 대군이 오느냐 하는 건데 사실 외에는 그 많은 군사가 있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모국이 망했으니까 빨리 모국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금의 그 큐슈에 보면은 태제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제부의 전시수도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제부에서 군선을 제조하고 군사를 그 육성한 다음에 663년에 백광에서 신당 연합군과 백제 외 뭐 연합군이라고 그러면 백제군이야 그냥 그 백제 왕자 풍이다 주의로 하니까 전체 주의권을 행사하니까 백제군인데 싸워서 결국은 패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백제부흥군의 수도를 갖다 임전성이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에는 주루성이라고 나오죠. 주루성이 함락되니까 일본 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루성이 함락되었다. 국인들, 나라 사람들, 옛날 자료에 사람 인자 쓰면 지배층들 말하는 게요. 국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주루성이 함락되었다. 백제라는 이름은 오늘로서 끊어졌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언제 다시 가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했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마도 외의 지배층들에게 백제는 그냥 모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제가 완전 무너지고 668년에 고구려까지 원래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부역의 이쪽 계통이잖아요.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670년에 외라는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720년에 일본 서기를 써가지고 상국인 백제를 제후국으로 낮추고 제후국이었던 담노의 하나였던 외를 갖다가 황제국을 천황국으로 바꾼 그런 일본 서기를 편찬하는 것이 일본사의 흐름인 거죠. 뭐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백제와 그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야마토 외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